대선이 불과 33일밖에 남지 않았고 후보들의 오자 구도가 굳어졌지만 대선은 여전히 구도 논란과 의혹 제기만 나오고 있습니다. 진지한 정책 대결이 실종되면서 유권자들의 신중한 선택이 힘들어졌다는 지적입니다.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 급상승을 두고 상대당에서는 일시적인 현상이라며 견제에 나섰습니다. 뉴스룸 2부에서 민주당과 국내당 선대위 대변인을 맡고 있는 강훈식, 김경진 두 의원 간의 토론이 진행됩니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국정기획 사건과 관련해 세 번째로 소환돼 검찰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검찰은 오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검찰이 오늘 서울구치소를 찾아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구속한 이후 두 번째 조사를 벌였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오늘도 혐의를 전부 부인했는데 특히 자신의 지시를 받은 안종범 전 수석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모습을 보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이 문화계 블랙리스트와 관련한 첫 정식 재판에 모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들이 혐의를 부인한 가운데 증인으로 출석한 유진용 전 문체부 장관은 진보 예술인을 지원하지 말라는 문건이 김 전 실장의 지시라는 얘기를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유 전 장관은 또 자신이 정권에 밉보여 면직됐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중부지방의 극심한 봄가뭄으로 가뭄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20년 전 댐이 생기면서 수몰됐던 마을이 다시 모습을 드러냈는데요. 오늘 밀착 카메라는 유례없는 봄가뭄에 시달리고 있는 충남 서해안 지역을 찾았습니다. 에너지를 쓰던 자동차가 수소로 에너지를 만드는 시대로 현대자동차. 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대선이 33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역대 대선에서는 모두 후보 단일화가 하나의 화두였습니다. 이번 대선에서도 일부 후보들은 끊임없이 합정연횡, 즉 연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또 언론에서도 계속해서 그 가능성을 짚어오기도 했습니다. 흔히 구도는 선거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들 하죠. 그런데 오늘 이 연대의 대상으로 불리었던 후보들이 모두 그 가능성을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끝까지 완주하겠다는 의지를 명확히 한 겁니다. 그리고 대선이 33일 남은 지금 그들의 연대 불가론의 주장에는 명확하고 설득력 있는 근거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사실상 이번 대선 구도는 연대 없이 양자 대결도 삼자 대결도 아닌 오자 구도로 치러진다는 점이 명확해진 겁니다. 자, 먼저 연대는 없다고 강조한 후보들의 목소리와 이유를 들어보겠습니다. 박병현 기자입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연대 불가론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가능성이 제기됐던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와의 연대도 절대 없을 것이라고 확인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국민들께서 만들어 주십니다. 제가 국민에 의한 연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이제는 더 이상 예전처럼 그렇게 편가르기, 낡은 사고방식은 이제는 아닙니다. 당내 경선 과정에서 자강론을 펴며 압승한 안 후보가 이를 뒤집긴 쉽지 않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더욱이 보수층 후보와 연대할 경우 호남 지지층과 중도층 표심 일부를 잃을 수 있다는 것도 안철수 후보가 연대에 선을 긋는 이유입니다. 연대에 선을 긋기는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안보에서 저희들 바른정당이 추구하는 것과 완전히 다른 국민의당과 과연 단일화를 할 수 있겠느냐, 저는 매우 회의적입니다. 최근 영남 지역에 머무르며 보수 적자로 자리매김하려는 유승민 후보에게 햇볕 정책을 표방하는 국민의당과의 연대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분석입니다. 유승민 후보는 자유한국당과의 단일화도 바른정당 창당 명분이 사라진다며 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바른정당에게 계속 돌아오라고 주장했지만 두 당의 연대는 사실상 불가능해졌습니다. 홍 후보가 주장하는 것처럼 우파가 단일화를 해도 이미 대선 양강구도에선 관심이 멀어졌기 때문입니다. 후보님이랑 유승민 후보랑 단일화를 했을 경우에는 문재인 후보가 당선될 확률이 높고 이제 유승민 후보로 단일화 됐을 때는 안철수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기사가 났어요. 대답하지 않겠습니다. 이 때문에 자유한국당은 연대보단 보수 적자 자리를 두고 바른정당과 경쟁하는 데 더 힘을 쏟고 있습니다. 늘 단일화 요구에 밀려 사퇴했던 심상정 정의당 후보도 이번엔 완주한다는 입장입니다.
33일 앞으로 다가온 19대 대선이 사실상 오자 대결로 굳어지고 있습니다. JTBC 박병현입니다. 자, 이렇게 이번 대선은 5당에서 한 명씩 후보가 나오는 이른바 오자 구도로 치러질 가능성이 명확해졌습니다. 대진표가 결정된 셈인데요. 자, 그런데 저희들 언론들도 늘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정책은 어디 갔느냐라는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죠. 이른바 각 후보가 이른바 구도 프레임에만 초점을 두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언론사로서는 사실 이런 얘기들을 안 전해드릴 수도 없고 고민이긴 합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전이 이렇게 흘러가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 이것은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오늘 서복현 기자와 함께 그 문제를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복현 기자. 예. 조기 대선이라서 준비 시간이 짧다는 한계는 분명히 있는데 예. 그걸 감안한다 하더라도 지금 정책은 정말 잘 모르겠고 예. 모르겠습니다. 언론이 안 전해드려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예. 구도만 남아있다. 이런 얘기는 계속 나온단 말이죠. 네, 그렇죠. 일단 특히 지금 민주당 문재인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양강 구도를 형성하고 있는데요. 두 후보 입장에서는 이 정권 교체만 내걸어서는 쉽게 차별화하기가 어렵습니다. 예. 그렇다면 정책 간 대결로 가느냐? 그렇지가 않다는 것이죠. 오늘 문재인 후보 발언이 있었는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예. 적폐 세력들 뭐 그쪽 또 지지를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어서 과연 안철수 후보가 정권 교체를 말할 수 있는 것인지 뭐 저는 그것부터 우선 의문스럽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적폐 세력의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안 후보의 정권 교체는 진짜 정권 교체가 아니다. 이런 프레임을 들고 나왔습니다. 예. 안철수 후보는 그러면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오늘 관훈클럽 초청회에서 안 후보의 관련 발언이 있었는데요. 예. 이 발언도 한번 들어보시죠. 다시 또 정권 교체가 아니고 계파 교체가 되면 그러면 다시 또 불행하게 무능하고 부패한 정권을 맞을 겁니다. 예. 예, 그러니까 문 후보를 겨냥해서는 정권 교체가 아닌 계파 교체다 이러면서 또 다른 프레임을 들고 나왔습니다. 예. 그러니까 정권 교체 그 안에서도 또 다른 구도를 만들고 있다 이런 그렇죠. 지적인데. 계속 생산되는 것이죠. 예. 그럼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후보는 어떻습니까? 홍 후보는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좌파라면서 보수층 결집을 노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지역구도 프레임까지 들고 나왔습니다. 한번 예. 들어보시죠. 호남 1중대와 2중대가 다투는 것은 나는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호남 1, 2중대, 호남 쟁탈전 벌이는 거 그거 가지고는 대선 치르기가 어려울 것. 그러니까 민주당과 국민의당을 이 호남이라는 지역구도 안에 가둬놓으려는 전략을 쓰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어렴풋이 각 후보 간의 정책의 차이점 같은 것은 알긴 알겠는데 그게 구체성을 가지고 이번 선거전에서 대두된다든가 하는 것은 지금 거의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일단 지금 민감한 이슈인 사드만 놓고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 찬성이나 반대의 경우 각각 실익이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대책도 있어야 하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문 후보는 다음 정권에 넘기면 보관이 있다면서 그 보관은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예. 안 후보는 반대했다가 상황이 바뀌어 입장이 바뀌었다면서 오늘 또 찬성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에 대해선 설득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만 했습니다. 또 사드 찬성은 당론과도 다릅니다. 예. 홍준표 후보 역시 이 중국과 문제는 먹고 사는 문제고 미국과의 문제는 죽고 사는 문제라며 사드 배치를 찬성한다고 했는데요. 그 이상의 대책은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누구의 주장이 더 나은지 국민은 판단하기가 어렵겠죠. 예. 예를 사드로 들긴 했습니다만 예. 다른 사안에 있어서도 그런 경우는 찾아볼 수 있다 이런 그렇죠. 얘기가 되는 예. 거고요. 이런 상황에서 네거티브만 확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문 후보 측은 안철수 후보가 폭력 조직과 관련된 인물들과 기념사진을 찍었다 이런 의혹을 제기했고요. 예. 또 안 후보 측에서는 문 후보의 그 2003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돈의 이 음주교통사고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들고 나왔습니다. 물론 검증이 필요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걸 두고 두 후보의 네거티브전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 고민이죠. 이런 네. 부분은 의혹이 제기되면 또 보도를 안 할 수도 없고 그렇죠. 안 하면 또 왜 안 하느냐라는 또 여론도 있고요. 참 언론으로서는 때로는 굉장히 좀 이도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긴 예, 저희도 있는데. 고민인 상황이죠. 예. 예. 그러나 뭐 드러난 것은 또 보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니까 오늘 그 방금 조금 전에 얘기한 두 가지 사안은 리포트도 아니면 비하인드 뉴스든 다 다루긴 다룰 예정입니다. 아, 예.
공약은 그래서 공약집이 있습니까, 근데?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안 나왔습니까? 예. 이제 한 달 남았는데. 정식으로 공약집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까? 공약은 실종되고 구도에다가 이제 네거티브가 겹치는 그런 상황이 됐네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공약은 후보가 국민들에게 비전을 제시하고 또 약속한다는 의미가 있는데요. 그런데 이번 대선에서는 이런 움직임이 없는 겁니다. 답답한 나머지 시민단체가 이 문제를 지적하고 나섰습니다. 예. 그러니까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가요. 정책으로 경쟁하려는 후보는 한 명도 없고 공약이 모두 몇 개이며 얼마의 재정이 소요되는지 후보자조차 알지 못하는 상황이다. 대의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가치인 신뢰성이 심각히 훼손될 수 있는 심각한 위기 상황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예. 앞서 말씀하셨지만 조기 대선 그리고 각 당의 경선이 끝난 지 얼마 안 됐다는 점을 감안을 하더라도 각 후보 측에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정책 대결을 펼쳐야 된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저희들의 이른바 문제 제기였습니다. 이번 대선전에 대한 여러 가지 후보들도 한계가 있을 테고 언론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 제기는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던 것이고요. 자, 서복현 기자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 후보 측은 문 후보 아들 특혜 차용 논란과 관련해서 전략을 바꿨다고 하는군요. 검증은 끝냈다면서 논란 자체를 끝내려 했지만 이제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면서 적극 반격하기로 한 겁니다. 박사라 기자입니다. 그동안 문재인 후보는 아들 준용 씨의 한국고용정보원 취업 특혜 논란 자체를 끝내는 데 집중해왔습니다. 우리 부산 사람들은 이런 일을 보면 딱 한마디로 말합니다. 고마해. 이제 좀 그만하자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러면서 2007년과 2010년 두 번의 고용노동부 감사 결과 문제가 없었다는 사실만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기대와 반대로 흘렀습니다. 문 후보 아들 문제가 감사 대상 자체가 아니었다는 주장이 확산되면서 그동안 관련 가짜뉴스 단속에만 집중해온 선관위가 사실관계를 확인하겠다며 고용정보원에 자료 제출을 요청한 겁니다. 그러자 문 후보 캠프도 이제는 정면 돌파를 택했습니다. 허위사실 유포에는 법적 대응을 하기로 하고 오늘은 노동부 감사와 관련해 추가 해명도 내놨습니다. 2010년 감사 땐 문 후보 아들 채용과 관련해서도 감사가 있었다는 정황을 제시한 겁니다. 캠프 관계자는 소극적인 대응이 오히려 논란을 키운 측면이 있다며 이제 적극적으로 반박하고 해명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JTBC 박사라입니다. 각 후보 진영이 이렇게 적극 방어로 나서고 있는 것은 아무래도 짧은 선거 기간 동안에 제기되는 의혹들에 즉각 대응하지 못할 경우에 만회하기가 어렵다는 판단에서입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도 크고 작은 의혹 제기는 이어졌습니다. 먼저 민주당 문재인 후보의 경우에 과거 민정수석 시절에 노무현 전 대통령 사돈의 음주운전 사고를 은폐하는 데 관여했다는 의혹이 제기가 됐습니다. 문 후보는 오늘 직접 당시 사건에 관심을 가질 이유가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지은 기자입니다. 지난 2003년 4월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작성한 문건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사돈 배모 씨가 만취한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냈다는 내용입니다. 배모 씨가 피해자에게 자신의 지위를 언급하며 행패를 부리기도 했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당시 사고는 합의 처리됐다는 보고입니다. 하지만 당시 민정수석실이 사건을 은폐하고 또 피해자를 회유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특히 국민의당에서는 당시 문재인 민정수석이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대통령 친사돈이 사고를 냈는데 민정수석이 보고를 못 받았다라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고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일입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도 문재인 후보가 사건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오늘 문재인 후보는 직접 해명에 나섰습니다. 사돈의 사고라 하더라도 그냥 시골에서 일어난 사람이 다치지 않은 그런 사고고 그다음에 또 당사자 간의 합의로 끝났다는데 거기에 민정수석실이 관심 가질 이유가 없는 것이죠. 일부 언론에서는 당시 이호철 민정비서관이 이 사안을 덮자고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전 비서관은 허위 사실을 유포한 관련자들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이지은입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에 대한 검증도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문재인 민주당 후보 측은 안 후보를 향해서 국민의당 광주 지역 경선에서 벌어진 선거인단 불법 동원에 대해서 해명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안 후보의 부인인 김미경 서울대 교수의 특혜 임명도 다시 논란이 됐습니다. 이 부분은 오늘 팩트체크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김혜미 기자입니다. 지난달 국민의당의 광주 전남 경선이 열린 광주 김대중 컨벤션 센터 앞입니다. 전주 지역 대학생 여럿이 버스에서 내려 투표장으로 향합니다. 선관위는 이처럼 선거인단에게 교통 편의를 제공한 혐의로 국민의당 관계자를 고발했고 검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문재인 후보 측은 논평을 내고 안철수 후보는 차떼기 선거인단 동원의 실상을 밝히라고 주장했습니다. 후보가 직접 나서라고도 말했습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짧게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습니다. 저는 그 법에 따라서 단호하게 대응하겠습니다. 그건 저도 마찬가지고 당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부에선 안철수 후보 부인인 서울대 김미경 교수의 임용 특혜 논란도 불거졌습니다. 서울대가 지난 2011년 안 후보를 서울대 융합대학원장으로 영입하기 위해 관련 분야의 전문성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부인 김미경 교수를 의대 정교수로 임용했다는 의혹입니다. 최근 안 후보에 대한 지지율이 급격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만큼 검증 공세도 더욱 강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JTBC 김혜미입니다. 안철수 후보가 중도 보수층까지 끌어안기를 시도하면서 문재인 후보의 지지율을 위협하는 상대로 급부상을 했죠. 사실상 양강 구도로 가는 그런 상황인데 문재인 대세론이 계속 이어질 수 있는 것인지 변수는 또한 없는 것인지 오늘 마크맨 코너에서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문재인 후보에 대한 얘기를 한 다음에는 안철수 후보의 마크맨도 출연을 하겠습니다. 정재용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오늘 새로 나온 조사 중에 비호감도에 대한 조사가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오늘 중앙일보 여론조사 결과를 좀 살펴보면요. 지지율과는 좀 다른 비호감도라는 조사 결과입니다. 예. 여기서 1위는 홍준표 후보였고 2위가 문재인 후보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최근 사실상 양강 구도를 이루고 있는 안철수 후보의 비호감도가 문 후보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낮게 나왔습니다. 예. 수치를 보면 뭐 꽤 낮게 나왔군요. 안철수 후보는. 그렇습니다. 문 후보의 지지율은 지금 1위인데 비호감도도 지금 2위를 차지하고 있네요. 이렇게 높게 나온 이유는 뭐가 될까요? 네, 일단 지역별로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제 보수 성향의 지지층이 모여 있는 대구 경북 비호감도입니다. 여기서 이제 문 후보의 비호감도가 30%대로 가장 높았고 예. 이 지역에서는 이제 안 후보의 비호감도는 한 자릿수를 기록했습니다. 문재인 후보가 상대적으로 확실한 진보층 후보라는 게 각인이 되면서 이 보수층 표심에서 이 비호감이 높았고요. 이런 부분들이 일부 중도층 표심에까지 영향을 받았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그 진보 보수냐도 있지만 또한 경북과 경남이 조금 또 지역적으로 다른 정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좀 작용한 것이 아닌가 하는 분석을 하더군요. 그렇습니다. 원래 경선이 끝나면 다른 주자들 그러니까 안희정 지사나 이재명 시장의 지지층도 문재인 후보를 지지할 것이다. 뭐 다는 아니라 하더라도 근데 지금 현실은 사실 그렇지 않은 모양이네요. 맞습니다. 몇 번 그런 지적이 나왔었는데요. 경선 이후에 안희정 지사의 지지층 등 상당수가 그리고 이재명 시장 지지층 중에서 일부가 문재인 후보로 옮겨가지 않았습니다. 이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는 문재인, 안희정 그리고 이재명 이 세 후보의 지지율이 합쳐서 60%대를 기록했었는데요. 경선이 끝난 이후에는 표가 모두 문재인 후보에게 가지 않고 분산이 되면서 안철수 후보가 급부상하게 된 겁니다. 예, 안희정 지사나 이재명 시장은 지금 경선 결과에 승복을 했고 선거법상 허용되는 범위 내에선 도와준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지지층이 옮겨가지 않은 이유 그건 뭘까요? 예, 사실 경선 뒤에 다른 후보의 이 캠프 내부에서도 약간씩은 불만이 좀 있었습니다. 예. 경선 뒤에 문재인 후보의 좀 더 적극적인 통합 움직임에 대한 이 주문이 있었는데 문 후보는 경선이 지난 이틀 지나고 난 뒤에 어제 안희정 지사와 이재명 시장에 직접 전화를 해서 통합을 주문했습니다. 타이밍상 조금 늦은 게 아니냐 이런 그렇습니다. 얘기죠. 그런 지적이 나오고 있고요. 또 경선 과정에서 문재인 후보의 열성 지지자들이 이 다른 후보 측에 문자 폭탄을 보낸다든지 이런 하는 부분들이 다른 후보 지지자들에 대한 불만을 샀는데 이런 부분도 이제 표심 확장성에서 좀 장애가 된 것 아니냐 이런 시각도 나옵니다. 예, 그런 부분들이 이제 뭐 사실 그 경선 직후에도 이른바 폭탄 양념론 뭐 이렇게 또 나눠지기도 했었습니다. 논란이 됐었죠. 예. 네. 이번 주말에 근데 만난다고 하면 들었는데요. 그렇습니다. 일단 이번 주말에 문재인 후보가 안희정 지사와 이재명 시장 그리고 최성 시장과 만나서
호프타임을 갖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예. 문재인 후보가 이 8일 저녁에 함께 만나자고 제안을 했고 4명이 함께 저녁 시간대에 모여서 호프 미팅이 됐든 소주 미팅이 됐든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안철수 후보가 중도 보수층을 본격적으로 공략을 할 텐데 문재인 후보는 뭐 어떻게 방어한다 이런 전략이 따로 있습니까? 네, 일단 안희정 지사와 이재명 시장 측 이 당내 통합을 하는 것을 우선시한다는 전략이고요. 이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도 검증과 견제를 더 강화하겠다 이런 계획입니다. 예. 최근 들어 발언 수위도 점점 세지고 있고요. 특히 오늘도 안 후보에 대해서는 적폐 세력의 지지를 받는다고 강조를 했는데 앞으로도 이런 전략을 통해서 이 안 후보 측의 중도 보수층 결집을 막는 데 좀 힘을 쏟을 걸로 보입니다. 예, 정재현 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이번에는 안철수 후보의 지지층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안 후보는 최근 보수층 표심이 쏠리면서 지지율이 크게 올랐다는 것으로 이제 분석이 되고 있는데 그런데 처음부터 안철수 후보를 찾아온 표심이라기보다는 마땅한 보수 후보가 없어서 찾아온 표심이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즉 견고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분석인데 안철수 후보를 마크하는 이윤석 기자와 잠깐 짚어보겠습니다. 예, 견고한 지지층을 얘기할 때는 흔히 이제 콘크리트 지지층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근데 지금 이런 지적은 안철수 후보는 이 콘크리트 지지층이 약하다 이런 얘기입니까?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먼저 JTBC와 한국리서치의 여론조사 결과를 하나 보시겠습니다. 예. 자, 왼쪽 막대기가 대선 후보 지지율이고요. 오른쪽 막대기가 소속 정당의 지지율입니다. 예. 지금 보시면 문재인 후보의 지지율 39.1%인데 민주당 지지율 37.6%죠. 자, 옆에 안철수 후보를 보면요. 후보 본인 지지율은 31.8%인데 소속 정당인 국민의당의 지지율은 20.3%입니다. 네. 보통 대선 후보와 당 지지도가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안 후보는 10%포인트 이상 차이가 나는 겁니다. 예, 당과 후보의 지지율이 차이가 크다. 이건 그럼 어떻게 해석을 할까요? 네, 정리를 하면은 당보다는 후보 개인의 능력에 따라서 후보 개인의 지지율이 높게 나오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을 텐데요. 하지만 이는 역으로 본다면은 안철수 후보 개인에 대한 호감도 등에 기인한 것이지 정당의 정강 정책 등에 따른 지지와는 다른 개념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예. 이 한 여론조사 전문가가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면요. 이 당의 지지 기반이 약할 경우에 검증 문제 등 어떠한 이슈가 터졌을 때 지지층이 이탈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또 안철수 후보의 경우에 이제 단기간에 지지율이 올랐잖아요. 예.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예, 역시 그 부분도 안 후보의 지지층이 견고하지 않다라고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예. 오늘 중앙일보 조사연구팀의 자료를 보시겠습니다. 이 전체 응답자 가운데 21.8%가 각 정당의 경선이 끝난 이후에 지지하던 후보를 바꿨다고 말을 했는데요. 예. 자, 여기서 지지하던 후보 어떻게 바뀌었는지 보면요. 52.8%가 안철수 후보로 지지 후보를 바꾼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높군요. 예, 예. 예,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의 지지층 가운데 상당수는 오랜 시간 머무른 지지자라기보다는 이 다른 후보를 지지하다가 그 후보가 불출마를 선언을 했다든가 아니면 경선 과정에서 떨어진 이후에 대안으로 안 후보를 선택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겁니다. 예, 그건 뭐 누차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반기문 전 총장의 지지층 그리고 안희정 지사의 지지층 이게 이제 온 것이다 이런 분석이 나왔잖아요 이미. 예. 예. 예, 그런 부분을 안 후보 본인 역시 잘 알고 있습니다. 예. 오늘 안 후보가 이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문재인 후보의 장점이 뭐냐는 질문을 받고 답변을 하는 내용의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요. 직접 예. 보시겠습니다. 여러 가지 또 부러운 점도 많습니다. 정말 많은 정치적인 자산들을 물려받은 것을 보면 부럽습니다. 그리고 이제 단단한 지지층을 가지고 있다는 게 장점 아닌가 싶습니다. 예. 이 말을 들어보면은 본인 역시 자신에겐 단단한 지지층이 부족하다는 걸 인식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예. 자, 캠프에서 이에 대한 대응 전략이 있을 텐데요. 네, 그래서 오늘 캠프 관계자들에게 쭉 전화를 돌려봤습니다. 그랬더니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있었는데요. 일단 적극적인 지지층이 약한 건 사실이다. 하지만 그보다 더 강한 게 바로 반문 정서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 오히려 외연 확정에 유리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들을 그건 했습니다. 아까 저희들이 조사 결과 정재훈 기자 리포터에서 나왔지만 비호감도도 그에 못지않게 높기 때문에 그걸 아마 염두에 둔 모양입니다. 맞습니다. 확장성에 더 무게를 두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사실 안 후보로 이동한 표심 중에 상당 부분이 보수층 표심이라고 하는데 중도와 보수 표심을 다 끌어안아야 하는 안 후보로서는 사실 이들 표심을 붙잡아두기가 그렇게 쉽지 않을 수도 있을 텐데
그건 어떻게 봅니까? 네, 일단은 보수층 표심을 먼저 잡는 데 주력하는 모양새입니다. 예. 오늘 토론회에서 사드 배치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발언을 하기도 했는데요. 직접 보시겠습니다. 예. 사드 배치 제대로 해야 합니다. 그리고 중국 정부를 설득하는 게 저는 다음 정부의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동시에 외연 확장을 위해서 반문 정서도 적극적으로 공략하고 있는데요. 최근 안 후보는 무능력한 상속자에게 국가를 맡겨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상 문재인 후보를 겨냥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윤석 기자였습니다. 5월 이후부터는 바뀐 청와대 모습을 볼 가능성이 아무래도 좀 커졌습니다. 유력 대선 주자들이 대통령이 됐을 때 집무실 위치나 구조를 바꾸겠다고 약속을 하는 상황인데요. 광화문 정부청사로 집무실을 옮기겠다고 한 민주당 문재인 후보 측은 설계안을 검토 중이고,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도 미국처럼 비서동 중심의 집무실을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이희정 기자입니다. 민주당 문재인 후보 측은 광화문 집무실 실무 검토를 끝내고 설계안을 구상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문 후보 측 한 관계자는 이미 다양한 설계안을 비교 중이라며 당선이 되면 빠른 시일 내에 광화문 청사로 옮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경호 편의 등을 감안해 19층인 청사의 중간층을 대통령과 참모진을 위한 공간으로 분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권위와 불통의 상징 청와대를 국민들께 돌려드리고 광장에서 국민과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도 대통령이 되면 집무실을 비서실 건물로 옮기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미국 백악관처럼 집무실 주변에 부속실과 비서실, 수석실 등이 배치되고 대통령과 참모진이 한 건물에서 소통하게 됩니다. 같은 건물에 집무실을 설치해서 우리가 이제 웨스트 윙에서 보듯이 그렇게 바로바로 그 여러 참모진들과 논의할 수 있는 구조를. 안 후보는 문 후보의 광화문 집무실 공약에 대해선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JTBC 이희정입니다. 예,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 사이의 경쟁이 격화할수록 자유한국당이나 또 홍준표 후보로서는 지지율 반전의 계기를 찾기가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데, 이런 상황 때문인지 홍 후보의 발언은 점점 더 강경해지고 있습니다. 송지혜 기자입니다. 홍 후보는 경선 때까지 박근혜 전 대통령을 거세게 비판했습니다. 허접한 여자하고 국정을 의논하고 그래서 하늘 땅에도 싸다. 하지만 지난달 31일 후보가 된 직후부터 박 전 대통령을 용서해야 한다고 하더니 대구에선 더 적극적이 됐습니다. 5월 9일 홍준표 정부가 들어서면 박근혜가 산다. 친박계에 대한 입장도 바뀌었습니다. 양아치 같은 친박이라는 뜻입니다. 일부 양박들하고 청와대 민정이 주도가 되었습니다. 내 사건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그제 대구 행사에선 친박 중의 친박들과 손을 맞잡았습니다. 180도 바뀐 건 국민의당에 대한 평가입니다. 처음엔 중도 정당이라며 연대 의사를 밝혔습니다. 국민의당이 한 중도 정도로 볼 수 있죠. 중도 대연합까지 우리가 구상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지만 보수 표심을 놓고 경쟁하게 되자 안철수 후보는 얼치기 좌파라며 비난하고 나선 겁니다. 국민의당의 본질은 그 호남 그 민주당 이중대입니다. 그 당하고 우리하고 연대를 하는 것은 좀 그렇죠. 이 때문에 중도까지 끌어안아 보려던 홍 후보가 보수 적자임을 강조하는 차별화 쪽으로 전략을 수정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JTBC 송지혜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검찰과 특검이 잡지 못한 최후의 일인 바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죠. 검찰은 오늘 우 전 수석을 피의자로 불러서 10시간 넘게 조사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검찰 특별수사팀과 지난 2월 특검의 소환에 이어서 벌써 세 번째입니다. 앞서 특검이 우 전 수석에게 적용한 혐의만 11가지에 달했고 그중에는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방조한 내용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핵심 당사자들인 박 전 대통령이나 김기춘 전 비서실장들과 달리 우 전 수석은 번번이 수사망을 피해갔는데 검사 출신인 우 전 수석에 대해서 검찰이 어떤 수사 결과를 내놓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검찰청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이서준 기자, 오늘 검찰이 집중적으로 추궁하는 혐의는 아무래도 직권남용 부분이겠죠? 네, 우병우 전 수석의 직권남용 혐의는 이번 국정농단의 단초가 됐다라는 지적들이 나옵니다. 청와대의 부당한 지시를 따르지 않은 공무원들을 상대로 감찰과 인사조치로 겁을 주고 압박한 혐의 등이기 때문인데요. 현직 검사와 수사관들로 구성된 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반, 그리고 검찰과 경찰 등 사정기관에 포진한 이른바 우병우 라인이 그 행동대장 역할을 했다는 의혹들이 제기돼 왔습니다. 예. 오늘 검찰도 이 같은 부분에 집중해서 우 전 수석을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넘긴 혐의가 11가지이기 때문에 검찰이 조사해야 될 것도 그만큼 많은데 이걸 하다 보면 검찰 조직이라든가 아니면 법무부에 대해서도 수사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 입장이 어떻게 됩니까? 네. 우 전 수석이 세월호 수사에 부당 개입한 혐의가 주요 수사 대상이긴 한데요. 그래서 당시 세월호 수사팀 검찰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를 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우 전 수석이 부당 개입 의혹이 제기된 검찰 수사는 세월호 수사뿐만이 아닙니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역대 어느 정부 때보다 청와대 하명 수사 논란, 청와대 검찰 수사 가이드라인 논란이 많았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법무부나 검찰 조직도 수사 대상이 돼야 된다는 지적들이 나왔지만 검찰과 특검에서 모두 검찰 조직과 법무부가 수사 대상이 된 적은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 검찰은 이 범죄 혐의가 의심되는 것들은 수사를 모두 했고 46명을 소환 조사하는 등 강도 높은 수사를 하고 있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예. 앞서 우 전 수석은 소환될 때마다 사실 모르겠습니다. 본인 생각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남들이 보기엔 뭔가 좀 고압적이다 이런 자세로 논란이 됐는데 오늘은 어땠습니까? 예, 취재진들이 세 번째 조사를 받는 것에 대해 입장을 물었는데요. 우 전 수석이 이전에 쏘아 보이는 태도로 논란이 된 것과 달리 고개를 숙이거나 취재진들을 쳐다보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또 박 전 대통령을 걱정하는 듯한 발언도 했는데요.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대통령 관련해서 참으로 가슴 아프고 참담한 그런 심정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 한 가지만 더 알아보죠. 남아있는 과제가 바로 대기업 수사인데 검찰이 내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소환한다고요? 예, 검찰은 내일 오전 9시 30분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합니다. 롯데는 미래와 K스포츠재단에 45억 원을 내고 K스포츠재단에 70억 원을 추가로 냈다가 검찰 압수수색 직전에 돌려받았습니다. 출연금 납부 당시 롯데는 형제인한 이후 공정위, 금융위, 국세청 등의 압박을 받고 있었고 면세점 사업권도 다시 획득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요. 검찰은 이런 사업 현안과 재단 출연금 납부 사이에 대가 관계가 있는지 등을 추궁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서준 기자였습니다. 자, 오늘 검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구치소 조사에도 나섰습니다. 조금 전에 그 조사가 끝났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그제 조사와 마찬가지로 혐의를 부인했는데 특히 뇌물죄 혐의의 결정적 물증 중에 하나인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게 듣고 적은 내용 같다면서 모른다는 말을 반복했다고 하는군요. 박민규 기자입니다.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의 업무 수첩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기업 총수들을 독대했던 2015년 7월 24일 현대차와 CJR에 각각 문화와 체육이란 내용이 있고 이 분야에 30억 원씩을 지원해달라는 취지의 숫자도 적혀 있습니다. 다음 날 이재용 삼성 부회장을 독대한 뒤에는 문화체육 이외에도 승마협회란 대목이 따로 쓰여 있습니다. 같은 해 10월과 12월에는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의 이사장을 비롯한 임원 명단까지 빼곡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수첩 곳곳엔 박 전 대통령이 최순실 씨의 사익 추구에 나섰던 정황이 드러나 있습니다. 때문에 안 전 수석 수첩은 국정개입 사건 수사에서 핵심 물증의 하나로 평가받아왔습니다. 그제에 이어 오늘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두 번째 출장 조사를 벌인 검찰은 박 전 대통령에게 이 수첩 내용을 제시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은 여전히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면서 수첩 내용은 안 전 수석이 다른 사람에게 듣고 적은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계속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렇게 혐의를 부인하는 박 전 대통령의 구속기한은 오는 9일 만료됩니다. 검찰은 구속기간 연장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또 출장 조사를 몇 차례 더 벌인 뒤 박 전 대통령을 이르면 오는 14일쯤 재판에 넘길 예정입니다. JTBC 박민규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함께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던 최순실 씨가 오늘 서울 구로구 천왕동에 있는 남부구치소로 이감됐습니다. 서울구치소 여성수용동에는 공범관계인 최 씨는 물론이고 최 씨의 조카 장시호 씨와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도 수감돼 있어서 박 전 대통령과 이들이 마주칠 경우에 말맞추기 등에 나설 우려가 제기돼 왔습니다. 오늘 국민 앞에 모습을 드러낸 국정농단의 핵심 인사들은 또 있습니다.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이 문학의 블랙리스트 첫 정식 재판에 나왔습니다. 이들 역시 혐의를 부인하는 가운데 증인으로 출석한 유진영 전 문체부 장관은 자신이 괘씸죄 때문에 장관에서 물러났고 박 전 대통령이 블랙리스트의 존재를 알았다고 증언했습니다. 이선화 기자입니다. 유진용 전 문체부 장관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들어섭니다.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의 블랙리스트 관련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겁니다. 먼저 유 전 장관은 박 전 대통령이 블랙리스트 문제를 알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자신이 블랙리스트 문제 등을 말할 때 반응이 전혀 없어 해당 내용을 박 전 대통령이 이미 알고 있었다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유 전 장관은 또 모철민 당시 교육문화수석으로부터 블랙리스트가 김기춘 전 실장 지시라는 말을 들었다고도 증언했습니다. 자신이 장관직에서 물러난 이유에 대해선 김기춘 전 실장에게 묻는 게 더 정확할 것이라며 괘씸죄 때문으로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김 전 실장의 변호인은 관련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그러면서 유 전 장관에게 김 전 실장이 아닌 다른 사람이 블랙리스트 관련 업무를 했을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고 반박하며 공방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조 전 장관 측 역시 블랙리스트 작성에 관여했다는 건 오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이 블랙리스트 존재를 알고 있었다는 유 전 장관의 증언이 나오면서 향후 박 전 대통령 진술과 재판에 어떤 영향을 줄지 주목됩니다. JTBC 이선화입니다. 블랙리스트 의혹의 윗선에 있는 김기춘 전 비서실장 등은 혐의를 계속 부인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김소영 전 청와대 문화체육비서관은 오늘 열린 재판에 피고인으로 나와서 후회의 뜻을 밝혔습니다. 윗선의 결정에 저항하지 못했고 정부 비판을 이유로 문화예술인들을 지원하지 않는 것이 부끄러웠다고 했습니다. 또 어제 열린 재판에서는 조윤선 전 장관이 블랙리스트 업무를 인계받고 표정이 어두워졌다는 구체적인 정황이 담긴 진술서도 공개돼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백종훈 기자입니다. 김소영 전 청와대 문화체육비서관이 특정 문화예술인에 대한 지원을 배제하는 블랙리스트에 관여했다며 반성의 뜻을 밝혔습니다. 김 전 비서관은 법정에 피고인으로 나와 상부의 결정에 저항하지 못한 점을 부끄럽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정부 비판을 이유로 예술인을 지원해서 배제하는 게 부끄러웠다며 배제 사유를 지우고 명단만 문체부에 하달하기도 했다고 말했습니다. 김 전 비서관이 지운 배제 사유는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정부 비판, 야당 정치인 지지 등이었습니다. 앞서 어제 열린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 등의 재판에선 조윤선 전 장관이 블랙리스트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는 진술서가 공개돼 주목받았습니다. 박준우 전 정무수석의 진술서에 따르면 조 전 장관은 2014년 6월 정무수석에 발탁된 뒤 블랙리스트 업무를 인계받자 표정이 금세 어두워졌다는 것입니다. 조 전 장관은 이런 일도 해야 하느냐며 블랙리스트 업무에 대해 당혹감을 드러내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재판이 진행되면서 블랙리스트 의혹의 실체가 하나둘 드러나고 있습니다. JTBC 백종훈입니다. 세월호를 무트로 옮기는 작업 왜 이렇게 어려운 걸까요? 난항이 거듭되고 있습니다. 선체를 육상에 거치하기에 앞서 선체 운반 시험을 하고 있는데 1차 시험은 실패를 하고 말았습니다. 자, 해수부는 오늘 2차 시험 운반에 나서기도 했는데 목포 신항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지금 상황을 좀 알아보도록 하죠. 김태현 기자, 해수부가 내일까지 육상 거치를 마치겠다고 했는데 글쎄요, 가능해 보입니까? 네, 선체를 옮기는 건 바로 이 모듈 트랜스포터란 장비입니다. 해수부는 밤사이 이 모듈 트랜스포터 480대를 선체 밑으로 진입시켜 이 선체를 들어올리는 1차 테스트를 했는데 결국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2시부터 3시간에 걸쳐서 2차 테스트를 했는데 아직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히고 있진 않지만 저희가 이 테스트에 참가했던 현장 관계자들을 취재한 바로는 1차 테스트 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일단 날이 저물어서 테스트는 끝났는데 결과가 좋다면 당장 내일이라도 육상으로 옮기는 게 가능하지만 만약 결과가 나쁘다면 대안을 마련해야 해서 적어도 사나흘은 더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지금 김태형 기자가 얘기한 바에 따르면 1, 2차 시험이 비슷한 상황이라는 것은 2차도 실패했을 가능성 이런 얘기긴 한데 그러면 1차 시험에 실패한 이유는 뭡니까? 네, 현재 선체가 옆으로 누워 있는데 바닥면이 평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배의 무게가 고르게 분포되지 않았다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운반 장비인 모듈 트랜스포터와 이 선체를 떠받치고 있는 리프팅 빔이 완전히 맞닿아서 하중이 실려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겁니다. 예. 그럼 다시 말하면 배를 들어 올릴 때 균형이 잘 안 맞아서 이게 이제 흔들릴 수 있다 이런 설명으로 들리는데 이 문제만 해결되면 되는 겁니까 그러면? 아닙니다.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세월호 선체의 무게가 바뀌고 있다는 점입니다. 해수부는 이틀 전 발표한 무게를 14,592톤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단독으로 입수한 이메일에 따르면 상하이 셀비지 그러니까 인양 업체 측은 세월호 선체의 무게를 16,632톤이라고 기재했습니다. 해수부가 지금까지 밝힌 무게와 2,000톤이 넘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예. 그러면 장비도 그렇고 무게 계산도 오락가락하고 대안은 뭡니까 마지막으로? 네, 지금 준비한 모듈 트랜스포터가 최대로 들어올릴 수 있는 무게는 16,800톤입니다. 이 안전을 고려한다면 85% 수준까지 들어올릴 수 있는데 이게 바로 14,600톤입니다. 만약 상하이 셀비지가 계산한 대로라면 상하이 셀비지가 계산한 대로 16,600톤에 이르면 지금 운송 장비로는 안전을 담보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단 운반 장비를 더 투입하는 방안이 거론이 되고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리프팅 빔을 추가로 깔아서 이 운반 장치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또 추가로 확보를 해야 합니다. 예. 또 하나는 대용량 모듈 트랜스포터로 아예 기종을 교체하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해수부는 지금 보유하고 있는 특수 운반 장치가 더 효율적이라는 입장입니다. 어떤 방식으로 해결책이 나올지는 좀 더 두고 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목포 신항에 나가 있는 김태형 기자였습니다. 자, 세월호를 육상으로 옮기게 되면 미수습자 수색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죠. 오늘 선체조사위원회와 가족들이 만나서 어떤 것을 어떻게 수색할지 논의를 했습니다. 미수습자 수색 범위는 처음에 계획했던 것보다 더 넓어질 것 같습니다. 신진 기자입니다. 당초 해양수산부는 미수습자 가족들의 요구를 토대로 세월호 3층과 4층을 우선 수색하겠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오늘 미수습자 가족들은 이뿐 아니라 각 층 통로와 계단, 5층까지 수색해야 한다고 선체조사위원회에 요청했습니다. 참사 당시 승객들이 대피하면서 이동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위치를 좁은 범위로 특정해선 안 된다는 겁니다. 이 같은 요구에 따라 선체조사위원회는 미수습자 가족들과 만나 수색 내용을 협의했습니다. 또 조사위는 수중 영상과 복원된 CCTV, 생존자 진술 등을 토대로 파악한 미수습자 추정 위치도 가족들에게 전달했습니다. 특히 2층 화물칸에 있던 걸로 추정되는 동물뼈가 3, 4층 객실 창문을 통해 발견되는 등 선체 내부 상태는 가늠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따라서 본격적인 수색에 앞서 드론과 산업용 내시경 카메라를 이용해 세월호 내부 상황을 미리 파악할 예정입니다. JTBC 신진입니다. 부산 일본 영사관 앞 소녀상 설치에 반발해서 일본으로 돌아갔던 나가미네 주한 일본 대사가 그제 돌아왔죠. 석 달 만에 돌아오자마자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등에게 면담을 신청했습니다. 정부는 오늘 이것이 외교적 예의에 어긋난 것이라면서 사실상 거부 입장을 밝혔는데도 청와대는 나가미네 대사를 만나 논란이 예상됩니다. 안태훈 기자입니다. 85일 만에 복귀한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 일본 대사는 지난 4일 공항에 도착한 직후 황교안 권한대행을 만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일방적인 발표였고 정부는 불쾌감을 나타냈습니다. 양측 간 조율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대외적으로 언급한 것은 외교적으로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황 대행에 대한 면담 요청을 사실상 거절한 것입니다. 나가미네 대사는 외교통일국방장관에게도 면담을 요청했지만 해당 부처들은 모두
당장 응하지 않는 쪽으로 방향을 정했습니다. 국민 정서와 정치권의 반응 등을 고려했을 때 지금은 부적절하다는 판단에서입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주한 일본 대사의 면담 파트너는 외교 차관이라며 대통령 권한 대행부터 만나 단판을 짓겠다는 건 무례한 발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정부 방침에도 김규현 청와대 외교안보 수석은 오늘 나가미네 대사를 1시간가량 만나 부적절 대응 논란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JTBC 안태훈입니다. 북한이 어제 발사한 탄도미사일이 주한미군의 사드 무력화를 위한 시험 발사라는 분석이 일본에서 나왔습니다. 낙하 속도를 크게 높여서 사드 요격을 사실상 어렵게 하는 기술을 테스트했다는 겁니다. 이정헌 특파원입니다. 북한 미사일은 최고 고도 189km까지 상승한 뒤 60km를 날아 동해상에 떨어졌습니다. 지난 2월 북극성 2형이 500km를 비행한 것에 비해 매우 짧습니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의도적으로 비행거리를 억제한 노프티드 궤도 발사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45도 각도로 발사된 미사일이 3,000km를 날아간다면 수직에 가깝게 쏘아 올리는 노프티드 방식은 400km 비행에 그쳐 한반도 남측이 사정권에 들어갑니다. 최고 1,400km 높이까지 치솟아 낙하 속도는 사드 요격이 불가능한 마하 14를 넘어설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미군의 한국 사드 배치를 견제하기 위한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며 사드가 노프티드 궤도의 미사일을 격추한다는 보증이 없다고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아베 총리와의 통화에서 대북 강경 대응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トランプ大統領からはすべての選択肢がテーブルの上にあるとの強い力強い発言がありました。 도쿄에서 JTBC 이정헌입니다. 대통령의 귀를 사로잡아 권력을 다투는 궁중 음모가 만연한 백악관에서 일어난 또 하나의 드라마다. 배넌 대통령으로까지 불린 극우 인종주의자 스티브 배넌이 국가안보회의에서 빠지게 된 것을 두고 뉴욕타임즈가 이렇게 풀었습니다. 트럼프 정권 최대 문고리 권력의 몰락이라는 해석입니다. 이한주 기자입니다. 대통령 배넌인가? 백악관 수석 전략가로 트럼프 정권 출범 전부터 권력을 틀어진 스티브 배넌을 미 언론은 이렇게 진단했습니다. 극우 인터넷 매체 출신으로 대선 기간 국수주의와 반인종적 공약을 주도한 배넌에게 트럼프 대통령이 힘을 몰아준 결과였습니다. 이런 그가 미국 안보의 핵심인 국가안보회의 NSC에서 전격 배제됐습니다. 외형적으로는 장성 출신인 맥마스터 안보 보좌관과 파워게임에서 밀린 모양새입니다. 하지만 반이민 행정명령과 멕시코 장벽 설치 등 배넌이 주도한 극우적 정책이 트럼프에게 부담으로 작용한 측면이 강하다는 분석입니다. 뉴욕타임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으로까지 불린 배넌에 대해 불쾌감을 내비쳤다고도 전했습니다. CNN은 배넌의 방출로 백악관의 권력 재편이 새로운 단계에 진입했다면서 대통령의 장녀이자 눈과 기인 이방카의 존재에 주목했습니다. 아웃사이더가 몰락하고 정통 관리와 친족이 권부로 빠르게 진입하는 권력 투쟁의 양상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JTBC 이한주입니다. 아파트 주민으로부터 받은 관리비를 관리사무소나 입주자 대표가 유용한 비리 사례가 지난해보다 2배 이상 늘었습니다. 전체 아파트 단지 10곳 가운데 한 곳 꼴입니다. 이태경 기자입니다. 서울 양천구의 한 아파트 단지. 아파트 관리 담당자는 2년 전 하자보수에 2,500만 원을 썼다고 회계장부에 기재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하자보수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관리 담당자가 개인적으로 쓴 뒤 허위로 회계장부에 기재한 겁니다. 정부는 관리비 감사 대상인 30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 9,040개를 조사한 결과 전체의 8%인 713개 단지에서 비리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단지 수로는 지난해보다 120% 이상 늘었고 비리 건수로는 170% 이상 급증했습니다. 유형별로 보면 예금이나 대출 같은 자산 부채를 실제와 다르게 적는 회계부정이 23%로 가장 많았습니다. 엘리베이터, 배관 등을 수리하는 비용인 장기 수선 충당금이나 주민이용시설 사용료 같은
각종 수익과 비용을 부정 기재한 경우도 각각 15%에 달했습니다. 관리비 비리가 늘어난 건 회계법인의 감시망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번 조사에서 전체 단지의 20%가 부실감사단지로 적발됐습니다. 회계법인의 부실감사에 대해 처벌을 대폭 강화하고 입주자 대표가 아닌 일반 입주민도 자세한 관리비 사용 내역을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시급합니다. JTBC 이태경입니다. 6년째 이어지고 있는 시리아 내전은 아이들의 무덤이라는 비극적인 말이 따라붙습니다. 이번 화학무기 공습으로 9개월 된 쌍둥이를 비롯해서 20여 명의 가족을 잃은 한 남성의 비통한 사연이 전해졌습니다. 이유정 기자입니다. 아빠가 하얀 보자기에 싼 두 아기를 꼭 감싸 안고 울먹입니다. 눈을 감은 아이들의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창백합니다. 9개월 된 쌍둥이는 지난 4일 시리아 이들리브주에서 일어난 화학무기 공격으로 더 이상 아빠와 눈을 맞출 수 없습니다. كانوا واعيين بعد 10 دقائق شمينا الريحة ولادي ما عاد يستحملوا. 쌍둥이 아빠는 이번 공습으로 아내와 형제까지 가족과 친척 25명을 잃었습니다. 살인가스 등 독가스에 어린이만 20명 가까이 숨진 비극의 현장입니다. 미국과 러시아는 시리아 독가스 참극을 두고 유엔에서 정면 충돌했습니다. 서방 국가들은 시리아 아사드 정권을 배후로 지목하고 실태조사 결의안을 제출했지만 러시아 측은 시리아 반군의 독극물 창고가 문제였다며 현장 조사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시리아 정부군의 화학무기 공격 실상이 처음 드러난 건 지난 2013년. 4년 가까이 국제사회가 해법을 내놓지 못하는 사이 아이들의 무덤은 하나 둘 늘어만 갑니다. JTBC 이유정입니다. 네, 잠시 후 9시부터 강원도 강릉에서 여자 아이스하키 남북전이 열립니다. 국내에서 아이스하키 남북전을 하는 건 처음입니다. 또 내일은 평양에서 여자 축구 남북전이 열립니다. 강릉에서 온누리 기자입니다. 대표팀 간판 공격수 박종아가 끝까지 쇄도해 슬로베니아전 쐐기골을 넣습니다. 이번 대회 3경기에서 4골 3어시스트로 득점 1위, 포인트 공동 1위에 올라 있습니다. 고향 강릉에서 열리는 대회에서 최고 성적을 올리는 것도 뿌듯하지만 오늘 저녁 북한과 경기를 가장 기대했습니다. 한국인으로서 서로 대결하는 게 긴장되긴 하는데 그래도 대회는 대회인 만큼 시합은 시합인 만큼 꼭 이기고 싶어요. 3전 전승을 거둔 우리 여자 아이스하키 대표팀과 1승 2패의 북한 대표팀이 잠시 후 맞대결을 펼칩니다. 해외에서 치렀던 5차례 남북전에선 우리가 1승 4패로 열세였지만 최근 전력은 우리가 우세라는 평가입니다. 오늘 경기장엔 남북 공동응원단 등 7천여 명이 우리는 하나다, 이겨라 코리아 등 구호를 외치며 남북 모두를 응원할 계획입니다. 오늘 평양 능라도 경기장에서 회복 훈련을 한 여자 축구 대표팀은 내일 김일성 경기장에서 북한과 경기를 펼칩니다. 우리 대표팀은 역대 전적에선 뒤져 있지만 지소연과 이민아 등을 앞세워 북한 골문을 공략할 예정입니다. JTBC 온누리입니다. 네, 어제 오늘 봄을 재촉하는 단비가 전국에 찾아왔죠. 그런데 여전히 사상 최악의 봄 가뭄에 시달리는 곳이 있습니다. 댐과 저수지가 바닥을 드러내고 수몰 지역 마을도 20년 만에 다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밀착 카메라가 다녀왔습니다. 김도훈 기자입니다. 마을 입구에 놓인 도로가 폭격을 맞은 것처럼 부서져 있습니다. 뽑혀나온 철구는 녹슨 채 방치돼 있고 집터가 있던 곳은 흔적만 남았습니다. 이 마을과 마을 사이를 이어주던 다리도 이렇게 끊긴 채 놓여 있습니다. 평소대로라면 제 키높이만큼 물이 차 있어야 되는 곳인데요. 워낙 가뭄이 심하다 보니까 20년 전 수몰 지역의 모습이 그대로 다시 드러났습니다. 댐이 생기면서 물에 잠겼던 마을이 다시 모습을 드러낸 건 지난해 가을부터였습니다. 충남 서해안 일대 8개 시군 주민 43만여 명에게 식수를 공급하는 보령댐은 물이 부족해지면서 지난달 25일부터 경계 단계에 돌입했습니다. 현재 보령댐 저수율은 13.2%, 지난 1998년 준공된 이후 20년 만에 역대 최저치로 평균 저수율 40%의 절반에도 못 미칩니다.
저는 지금 충남 보령댐 위에 서 있습니다. 제 뒤로 보시면 노란색 수위표가 보이는데요. 평소대로라면 벽의 절반 정도가 물로 차 있어야 되는데 모두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아래쪽을 보시면 공사 시에 임시로 만들어 놓은 물막이 모두 이렇게 모두 말라버린 채 바닥을 드러낸 상황입니다. 20km가량 떨어진 금강유역에서 물을 끌어오는 긴급 처방이 동원됐습니다. 하지만 하루 최대 공급량은 11만 톤가량으로 하루 사용량 22만 톤의 절반 수준입니다. 모처럼 단비가 내렸지만 웬만한 강수량으로는 가뭄을 해결하기엔 턱없이 부족합니다. 이 양은 하루 사용량의 반뿐이 안 됩니다. 보령댐 저수지가 정상에 되려면 약 300mm 정도의 비가 더 와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달부터 시작되는 영농철을 앞둔 농업용 저수지도 물 확보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양수기 6대를 동원해 3개월째 7km 거리에 떨어진 하천에서 24시간 내내 물을 끌어오고 있지만 아직 절반도 채우지 못했습니다. 1982년 저수지가 생긴 이후로 물을 대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현재 저수율은 43%로 약 절반에 이르고 있습니다. 약 3m 정도 더 채워져야 만수가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35년 만에 바닥을 드러낸 저수지벽에는 평소 수위를 나타내는 만수선이 검게 드러났습니다. 농업용수를 빨아올리던 대형 펌프 밑에 쌓인 나뭇잎은 바짝 말라버렸습니다. 가뭄으로 가장 큰 피해가 우려되는 건 농작물입니다. 거의 이런 정도는 한 30-40개 정도 알이 들어가 있죠. 블루베리 나무 곳곳마다 갈색 날개 매미충이 낳은 흰색 알이 붙어 있습니다. 가뭄에 의해서 비가 자주 안 오니까 부화율이 상당히 높아지는 거의 80-90% 살아서 농작물에 피해를 줄 수가 있는 거죠. 최근 3년간 충남 서해안 지역을 태풍이 비껴간 데다 같은 충남 지역에서도 해안가에 내륙보다 적은 비가 내려 물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사상 최악의 봄 가뭄을 극복하기 위해 지자체와 관계기관들이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후변화 등을 고려한 중장기적인 대책이 없다면 매년 봄철 애타는 농민들의 근심만 커질 뿐입니다. 밀착카메라 김도훈입니다. 뉴스룸의 앵커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일본을 형님으로 모시겠소. 5.16 쿠데타 직후인 1961년 11월 12일 박정희 당시 국가재건회의 의장은 기시 노부스케를 비롯한 일본의 고위 정객들을 만나서 머리를 깎듯이 숙이며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 일화는 그를 평가절하하기 위한 기록이 아니었습니다. 65년 한일 국교 정상화의 주역인 이동원 전 외무부 장관은 당시에 이 만남이 꺼져가던 한일 회담에 다시 부르짖힌 계기가 됐다고 회고했습니다. 군사정변의 정당성을 획득하기 위해서라도 경제를 살려야만 했던 대통령. 고작 무상으로 받아낸 3억 달러의 위안부, 피폭자, 사할린 징용자 등 힘없는 피해자들은 뒷전으로 밀려났습니다. 가장 치명적이었던 것은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이 된다는 것을 확인한다. 이런 한일 청구권 협정 제2조였습니다.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1965년에 던져진 이 단어들은 지금의 시대를 사는 이들에게 결코 낯선 단어가 아니죠. 최종적 그리고 불가역적. 우리는 50년이 지난 2015년 그 아버지의 후계자를 자처한 대통령의 시대에 같은 말을 또다시 강요받아야만 했습니다. 일본을 형님으로 모시겠소. 우리는 아직도 그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일까? 잘못된 역사의 매듭은 오랜 시간 상처를 남깁니다. 그래서일까? 85일 만에 다시 돌아온 일본 대사는 밀린 빚이라도 받아내겠다는 듯 대통령 권한대행을 만나서 단판을 짓겠다, 위세를 부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일본 대사가 돌아온 바로 그날, 이 봄에 떠난 또 한 소녀, 동백꽃 할머니. 꼿꼿함과 단아함으로 동백꽃이라 불렸던 99살의 소녀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녀의 마지막 가는 길이 외롭지 않았음은 오로지 빈소를 가득 메운 소녀들의 배웅 때문이었을 뿐. 이른바 장미 대선에서 이기겠다고 벚꽃 유세는 한창인데 누군가가 이기고 나면 그 누군가에게 일본은 형님이 아닐 수 있을까? 오늘의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자, 양강구도로 나온 여론조사 결과를 놓고 문재인 후보 또 안철수 후보 양쪽 캠프가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죠. 대세론이 무너졌다는 반응에 일시적인 거품일 뿐이다, 이렇게 맞받아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과연 어느 쪽 주장이 합리적인 것인가, 이 문제를 놓고 오늘 짧게나마 맞토론을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민주당과 국민의당 선대위에서 대변인을 맡고 있는 두 분이 지금 제 양옆에 나와 계십니다. 먼저 민주당의 강훈식 의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원래는 안희정 지사 캠프셨죠? 네, 어제까지는 안희정 지사 대변인이었습니다. 예. 그리고 제 왼쪽으로 옆에는 국민의당의 김경진 의원이 나와 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방 스케줄을 취소하고 이 자리에 나오셨다고요? 예, 뉴스룸이 그만큼 중요한 매체니까요. 알겠습니다. 네. 예. 짧고 효율적인 토론을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실 뭐 뉴스 중간이기 때문에 토론 시간을 마냥 가질 수는 없고요. 대략 한 10분 정도로 지금 저희들은 계획을 잡아놓고 있는데, 우선 강훈식 의원께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상호 원내대표가 안희정, 이재명 후보 지지자들이 일시적으로 서운한 감정을 가지고 안 후보를 지금 지지하고 있다. 다른 당에. 한마디로 이제 반짝 세다. 한 2주일, 한 열흘 지나면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같은 생각이십니까? 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예. 지난 5개월 넘도록 우리가 촛불 전국으로 국민들이 한쪽으로 정말 1,600만 명의 촛불이 나오고 또 국회를 3분의 2가 탄핵을 통과시키고 결국은 그래서 대통령이 구속되지 않았습니까? 예. 이제 이렇게 한쪽으로만 쭉 가다가 일시적인 저는 반작용 같은 개념이라고 할까요? 한쪽으로 쭉 밀고 이제 대통령이 탄핵되었으니까 원인이 이제 사라진 것 아니냐라고 해서 뒤로 잠시 와 있는 그런 상태라고 보고요. 예. 또 다른 축으로 보면 지금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는 어떤 지지세라고 할까요? 이 지지층이라는 것이 이전에는 반기문을 찾았다가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는 황교안 총리를 지지했다가 그리고 최근에는 안희정 지사를 또 지지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안철수로 간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들은 이렇게 계속 어떤 정책이라든지 또는 지향에 따라서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는 것이라고 보긴보다는 반짝 지금 반작용에 와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저희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바로 반론 드리겠습니다.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는데 이제 문제는 그거죠. 그 전에 반기문을 지지했을 때는 반기문이 본선 출마를 할 수 있을 것인지 없을 것인지가 확정이 안 된 상태였고, 황교안으로 옮겨갔을 때는 또 황교안이 출마를 할지 말지 애매한 상태였죠. 근데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은 본선에 출마할 후보들이 정해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 후보들 자체가 정해지지 않았을 때 옮겨 다니는 거하고 후보가 정해진 상태에서 최종적으로 옮겨진 것은 많이 다르다. 그다음에 그 옮겨 다니는 표의 속성이나 본질이 근본적으로 문재인 후보 내지는 이 문재인 후보 주변에 같이 있는 세력들의 어떤 가지고 있는 속성, 그 속성이 대한민국을 집권하고 정치의 중심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
라고 반대하는 이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 표들이기 때문에 예. 그중에서 그러면 이 문재인 후보를 제외하고 나머지 4명의 후보 중에서 상대적으로 가장 집권 가능성이 있고 가장 타당한 대안이 될 만한 데가 어디냐. 예. 안철수라고 보고 안철수 쪽으로 지지가 몰려온 것입니다. 예. 재발론 기회 드립니다. 네, 그런 면에서 보면 사실 말씀이 맞죠. 그래서 실제로 여론조사 내용을 보면 안철수 후보의 지지층이 굳건하거나 이렇지는 않습니다. 일시적으로 와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이제 안철수 후보가 지금까지는 검증에 무풍지돼 있었다라는 겁니다. 예. 이제 이렇게 해서 실질적인 검증이 대통령 후보로서 이제 이러저러한 공간을 다니다가 마지막으로 안철수 후보한테 온 것인데 이게 실제로 안철수한테 천착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가 좀 필요하다. 그래서 실제적인 검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할 거라고 보고요. 또 하나는 어쨌든 국민의당의 경선의 컨벤션 효과도 좀 작용을 했다. 예. 이런 면에서 보면 전남 선관위가 어쨌든 불법 동원 의혹으로 고발을 해놓은 상태 아니겠습니까? 이런 문제까지 다 이제 밝혀지고 나면 일정 정도 거품이 꺼질 것이다. 저희는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예. 말씀하시죠. 네. 우선 이제 일시적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후보자들 간의 상대적인 우열, 선호의 우열을 따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문재인 후보는 도저히 찍을 수 없는데 그러면 남은 4명의 후보 중에서 상대적인 우열은 누구냐. 그러니까 문재인 후보에 대한 지지자들 표처럼 매우 강고하고 매우 견고한 표는 아니지만 이 지지도는 낮지만 다른 데로 옮겨갈 가능성은 거의 없는 상태가 지금의 현재의 상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요. 예. 저희가 경선 과정에서 이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전남 선관위에서 고발했던 부분들 그 부분은 아마 분명히 저희 하부 단위에서 잘못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마 렌트카를 빌려서. 그래서 저희 박 전 대표도 그렇고 그 부분은 검찰 수사가 끝나면 철저하게 이 수사 결과에 따라서 출당이라든지 제명 조치라든지 당에서 취할 수 있는 최고의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지금 저희가 이제 누차에 말씀을 드렸고요. 예. 사실은 민주당이나 문재인 후보 측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게 자유롭지는 않은 게 우석대 체육학과 학생들 버스 태워서 가서 식사 먹이고 1인당 아마 200~300만 원씩 과태료 부과될 상황에 처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잘못했지만 문재인 후보 측도 그렇게 자유로운 상황은 아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검증 많이 의혹제기 있으면 해 주십시오. 예. 그리고 저희도 거꾸로 의혹제기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철저하게 피차간에 검증을 해야 되고 다만 오늘 부대변인께서 제기하신 안철수 후보가 무슨 조폭들을 동원해서 선거운동을 했다. 이런 식의 근거도 없고 말도 안 되는 이런 그 내용은 저희가 일단 비하인드 뉴스에 들어가 있는데 좀 보도록 하죠. 그런 좀 의혹 제기는 사실은 굳이 불필요한 논쟁이니까 예. 그래도 조금이라도 합리적으로 어떤 의심을 할 만한 이런 의혹 제기와 어떤 검증을 해주셨으면 알겠습니다. 고맙겠다. 네, 그러니까 이어서 말씀을 좀 드리면 김경진 대변인이 방금 말씀하신 지금 안철수 후보의 지지표라는 것은 문재인을 이기기 위한 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꿔 말하면 문재인 후보는 대한민국을 새롭게 바꾸겠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 안철수 후보의 지지표는 그냥 문재인을 이기겠다는 표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의 응집력이라는 것이 굵고 생기지 않을 거다. 특히 이번 아까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이게 장미 대선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만 저희들은 또 촛불 대선이라고도 생각을 하거든요. 촛불에 인해서 대통령이 탄핵되고 구속되는 과정 속에서 생긴 이 분노의 어떤 마음들을 어떻게 좀 담아낼 것이냐라고 본다라면 어떤 대한민국을 새롭게 만들려는 후보로 결국은 귀착될 수밖에 없다. 이런 게 한 가지 있고요. 두 번째는 말씀하신 게 이게 사실은 응집하기 모래알 같은 것이 아마 그 대한민국 대선사에선 처음 있는 대구 지지율 1위란 말이에요. 지금 호남 기반의 정당에서. 근데 이 대구 지지율 1위라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반기문이라든지 황교안이라든지 또 안희정 후보도 1등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건 뭐냐면 결국은 나중에 조정 국면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지지율이지 않느냐. 이런 부분도 좀 한번 검토하실 필요가 있을 거라고 잠시만. 아니요. 드립니다. 그러니까 발언 순서상 김경진 의원께 이 안건에 대해서는 마지막으로 짧게 좀 부탁드리고 제가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대구에서 지지율이 1위지만 호남의 50대 이상 중장년층의 지지율도 안철수 후보에게 매우 견고하게 집중돼 있다. 사실상 1위라고 보시면 된다라고 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비록 지금 문재인 후보가 싫어서 저희한테 지지가 넘어왔지만 안철수 후보가 가진 장점이 너무나 많다. 50대 중반에 가장 일할 수 있는 나이로서 가장 젊은 나이고 서울대 의대를 나왔고 IT 기업을 운영했고 또 지금까지 정치를 하면서 2번에 걸친 양보, 또 대표를 하다가 선거에 패배하면 곧바로 물러나는 책임지는 자세, 이런 것들, 또 그다음에 미래 IT 전문가로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해서 미래 비전을 제시해 줄 수 있는 능력과 정책 식견, 이런 것들이 충분히 국민의 지지를 담을 만한 그릇과 자질이 있기 때문에 이 지지는 저희에게 집중적으로 몰아질 것이다 라고 예상합니다. 오늘 저는 그렇게 특별히 그 토론에 개입할 만한 기회는 안 가져도 될 것 같은데 워낙 두 분이
열심히 토론해주고 계시니까요. 조금 아까 그 얘기하고 조금 연결되는 문제이긴 합니다. 이번에는 김경진 의원께 먼저 드리고 그다음에 반론 기회 드리겠습니다. 진보 성향과 청년 세대에서 지지를 많이 받았던 것은 맞는데 네. 안철수 후보의 경우에 과거에 예. 네. 지금은 이제 뭐 지금 여론조사 결과에서 나타난 것처럼 대구 경북 지역에서 굉장히 높고 또 60대 이상 보수 성향으로 지지율이 좀 이동하는 그런 현상은 뭐 분명히 보이고 있단 말이죠.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길지 않은 그 시간 사이에 몇 년 사이 혹은 뭐 몇 년이 아닐 수도 있죠. 그보다 더 짧은 그런 시간 사이에 지지 집단이 이렇게 완전히 아니지만 상당 부분 바뀌는 것이 과연 이제 안정적인 것이냐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그건 왜냐하면 네. 제가 지난번에 엊그저께 저 안철수 후보하고 인터뷰할 때도 그 질문을 드렸는데 물론 안철수 후보는 자신은 뭐 보수나 아니면 진보나 이런 진영 논리에 매몰되지 않는다라고 얘기는 하셨으나 제가 그때 질문 드리기는 특히 정책 같은 경우에 당장 사드 문제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정책 같은 경우에 이념적인 문제를 빼고는 전혀 얘기가 안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렇게 지지층이 확 바뀌는 경우에 정책의 안정성이 담보될 수 있냐 하는 문제죠. 당장 사드 문제도 입장을 바꾸고 계시기 때문에 말씀해 주시죠. 근데 그런 정책 자체의 절대적인 선악, 호불호, 장단점 이 관점에서도 보실 수 있지만 또 약간 시각을 바꿔보면 사실은 민주당과 이 새누리당 두 양대 극단 세력이 있을 때 저희 국민의당이라고 하는 38석짜리 의석의 정당이 탄생을 했습니다. 예. 이번 20대 국회에서 그 어느 때보다도 빨리 개원을 했고 그 어느 때보다도 국회 내에서 타협과 협치가 가능했다는 거거든요. 그건 뭐냐면 국민의당이 중간에서 중심축을 잡고 양당을 화해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했던 이 절차적인 과정이 있습니다. 그런 점 때문에 국회가 굉장히 20대 국회가 원활하고 잘 돌아갔던 것들이고요. 이제는 시대가 더 이상 좌다 우다 어떤 방향성을 가지는 것보다도 하나의 정책 사안별로 봐서 이게 어떤 것이 가장 최선의 선택이냐를 찾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남과 여를 또 청년과 장년을 구별하는 거, 좌와 우를 구별하는 거 이런 것들이 딱히 올바른 프레임은 아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게 그 뭐 후보의 얘기하고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네, 뭐 실용적으로 어쨌든 국가 정책을 운영하는 건 맞죠. 하지만 국가 정책은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좌의 우의 개념이 아니라 국민들한테 필요한 선택을 한다 하더라도 일관성이 결여될 수 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부분에 이 지지율이 언젠가 곧 꺼질 것이라고 보는 부분이 이제 이런 것들을 선명하게 정하는 과정들이 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사드 문제와 또 중국과 미국의 문제라든지 예를 들면 외교와 관련된 문제들의 선택의 지점들은 생길 수밖에 없는 게 정책 어떤 최고 정책가가 해야 되는 일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러다 보면 안철수 후보가 지금 있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문재인이 싫어서 모인 것만으로는 나중에 선별하다 보면 이제 이게 좀 흩어져 나갈 수밖에 없고 또 상당 부분의 표는 한국당이라든지 바른정당으로 갈 수밖에 없을 거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기를 희망하시는 거죠. 어쨌든 이제 중요한 건 이겁니다. 저희가 탄핵 국면에서 저희 국민의당 또 안철수 후보처럼 최초에 선명하게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외쳤던 후보도 없습니다. 굉장히 일관된 자세를 가지고 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보면 큰 틀에서 보면 나라의 헌정 질서, 민주적인 기본 질서라고 하는 가장 근본적인 원칙은 분명히 가지고 가고 거기서 세부적인 정책에 있어서는 이 극단 세력을 조정하기 위해서 중간자적 위치에서 어느 정도 역할을 했었던 부분이 분명히 있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안철수 후보 개인이 살아왔던 삶의 이력들 그리고 안철수 후보가 가지고 있는 정책적 대안, 비전 이게 앞으로 대한민국을 5년 동안 이끌기에는 굉장히 충분하기 때문에 이 왔던 표들은 지금부터 열정적인 안철수 알겠습니다. 후보에 대한 지지표로 변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강 의원께 반론 기회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확하게 보면 그런 일관성을 가진 것은 문재인 후보입니다. 문재인 후보야말로 언젠가 한번 그 우리 안철수 후보께서 상속자 이런 이야기 하시는데 그건 5년 전에 이야기했다면 맞다고 생각됩니다. 5년 전에는 소위 친노라고 불렸던 분 중에 한 명입니다. 근데 반대로 말씀드리면 이번 과정에서 친문 패권 이렇게 불리지 않았습니까? 그건 무슨 말이냐면 일관성 있는 지도력으로 지난 4년간 운영해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재인 후보와 함께하는 사람은 친문 세력이라고까지 규정하는 상황에 이르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상속자다, 뭐 아니면 그냥 이렇게 물려받은 것이다라는 표현들은 좀 적절하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런 일관성 있음이 이 지지층을 견고하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지지층이야말로 이제
길거리에 나서 유권자와 유권자들이 만나기 시작하면 그 일관성으로 국민들을 설득해 나갈 겁니다. 이제 이렇게 국면들이 좀 펼쳐져서 사실은 정치인들의 싸움 같지만 이게 유권자와 유권자의 어떤 한판 이야기들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 보면 문재인 후보가 더 일관성 가지고 있었고 알겠습니다. 지난 4년간 검증됐기 때문에 더 지지를 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제가 몇 분 더 진행할 수 있습니까? 2분만 주어졌는데 각자 한 분씩께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현주 의원이 지금 국민의당으로 갔죠? 네, 그렇습니다. 40석이 되셨습니까? 네. 예. 40석이지만 여전히 굉장히 적은 그렇습니다. 숫자고 또한 지역적으로는 호남에 많이 편중이 돼 있어서 그렇습니다. 과연 안철수 후보에게 정권을 맡겼을 때 이 당을 가지고 잘 해나갈 수 있을 것이냐. 물론 아까 실용적으로 접근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현실 정치라는 것이 꼭 그렇지는 않기 때문에 그래서 엊그저께 제가 질문 드릴 때 안철수 후보께도 그러면 개헌으로 들어갈 것이냐 했을 때 필히 개헌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국민 여론이 뭐 어떻게 개헌에 대해서 생각하고 계신지 모르겠으나 정권이 바뀌면 이 당은 굉장히 소수당이고 그다음에 개헌 국면으로 들어감으로써 굉장히 더 뭐랄까 그것이 더 좋은 방향으로 갈 수도 있지만 전국이 오히려 또 좀 요동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계실 텐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일단 저희가 지난번 국정감사 때 저희 당 의원의 40% 가까운 수가 국정감사 우수 의원으로 표창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정 담당 능력, 가령 검찰, 법무, 사법에 대해서는 저나 이용주 의원처럼 전문성을 가진 의원들이 있습니다. 또 경제민주화라든지 재정경제 분야에 있어서는 최이배 의원, 김성식 의원, 박주현 의원 같은 분들도 있습니다. 또 통일정책에 대해서는 김근식 교수라든지 정동영 의원 같은 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비록 숫자는 적지만 각 영역에서 정말로 일가를 이룬 분들이 요소에 포진돼 있다라는 말씀을 하나 드릴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과연 숫자가 많으면 잘할 수 있느냐. 박근혜 대통령 들어왔을 때 의석 과반수를 점유했는데 결국은 탄핵돼서 나갔지 않습니까? 그건 오만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숫자가 많다는 것이 반드시 성공을 담보하는 것도 아니다. 세 번째, 더불어민주당도 180석이 넘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가령 문재인 후보가 집권한다고 하더라도 타당에게 협치와 연정을 요청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 협치와 연정을 요청한다는 것은 우리 국민의당도 마찬가지고 더불어민주당도 마찬가지고 이번에 사당 모두가 다 똑같은 상황이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40석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큰 의미를 가지지 않고 저희도 핵심되는 사람이나 인적 자원은 충분히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강원식 의원께는 다른 질문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현주 의원은 탈당해서 국민의당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국민의당 쪽에서는 아마 더 올 것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여쭤보지 않았습니다만은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문재인 후보가 사람 가두는 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다시 말해서 오늘도 그 관훈 클럽 토론에서 안철수 후보가 지적을 했는데 계파 패권주의다. 이건 계속 나왔던 얘기입니다. 그것이 드러나는 것이 이 중에 하나가 아니겠느냐. 이현주 의원의 탈당도 그런 것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정권의 교체라는 것이 계파 패권주의에서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네, 일단 이현주 의원 또 이전에 김종인 대표까지 탈당을 했었죠. 사실 이제 저희 당으로서는 굉장히 아픈 이야기입니다. 근데 추가 탈당은 더 있을 것 같지 않고요. 이 기간에 더 이상 추가 탈당은 없고 특히나 그 문재인 후보가 수락연설에서 통합의 리더십을 발휘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사실 며칠 되지 않아서 아직은 이제 그 안희정 후보라든지 이재명 후보를 지지했던 분들이 아직 지지로 다 뭉치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이제 곧 내일 이번 주말에는 호프 미팅도 각 후보들하고 같이 하고 또 이제 내일도 충남에 방문하고 이런 일정들이 있으면서 아마 수습해 나가지 않을까 보고요. 또 특히나 뭐 예를 들면 저 같은 케이스가 당장 어제까지는 안희정 대변인이었는데 오늘 당장 같이 해보자라고 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이제 통합의 리더십을 발휘해 나갈 거라고 봅니다. 또 한 가지로는 추가로 이제 아까 우리 김경진 의원 이야기했던 거 좀 보태서 말씀드리면 결과적으로 보면 정권 교체인데 안정적 정권 교체를 할 거냐, 또 불안한 정권 운영을 맡길 거냐 이럴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 문재인 후보와 함께 왔던 이 민주당이 일당으로서 역할을 더 많이 할 거다. 저희는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께서 많은 반론이 머릿속에 떠오르겠으나 시간 제약이 있습니다. 다음에 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분명히 더 모실 것 같습니다. 이 상황 봐서는. 두 분 오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어제 문재인 후보 아들의 특혜 채용 의혹에 이어서 오늘은 안철수 후보 부인의 교수 임용 특혜 의혹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안 후보의 부인 김미경 교수는 안 후보와 함께 2008년에 카이스트 부교수로 임용됐습니다. 당시에 남편의 후광으로 특혜를 입었다는 논란이 일었습니다. 그리고 3년 뒤에는 남편과 함께 서울대 정교수로 임용됩니다. 2008년과 비슷한 상황이죠. 팩트체크에서 사실 여부 검증해 보겠습니다. 오대영 기자, 네. 시작해 볼까요? 네, 의혹의 핵심은요. 네. 카이스트와 서울대 여기서 이제 두 사람을 동시에 그러니까 3년을 간격을 두고 임용을 합니다. 그런데 이 두 학교가 안철수 교수를 이른바 모셔오기 위해서 부인까지 전문성이 떨어지는데 임용한 게 아니냐? 네. 이겁니다. 우선 2008년으로 가보겠습니다. 부인인 김미경 교수는 생명과학정책 분야의 부교수로 카이스트에 임용됐습니다. 원래 전공은 병인과 또 진행 과정을 연구하는 병리학이었습니다. 네. 이후에 미국에서 법학을 공부했고 스탠퍼드 대학에서 법과 생명과학센터 연구원을 2년 지냈습니다. 그래서 생명과학 분야의 정교수로 임용되기에는 전문성이 부족하다, 이런 논란이 계속됐죠. 2012년 국정감사 속기록입니다. 김 교수의 카이스트 임용 때까지 논문은 41개, 그 가운데 단 1개만 관련 논문으로 나타납니다. 이 속기록대로라면 생명과학정책 쪽 연구는 거의 이뤄지지 않은 겁니다. 서남표 당시 카이스트 총장은요, 절차상 문제는 없다고 했지만 공정하냐, 이런 질문에 물론 그렇지 않습니다. 답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총장이 공정한 임용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답까지 한 건데요. 그러면 2011년에 서울대 임용은 어땠습니까? 네, 2011년에도 아주 유사한 네. 논란이 재현됩니다. 김 교수는 카이스트에서 생명과학 정책 분야 경력을 쌓은 뒤에 같은 분야의 정교수로 서울대로 옮겼습니다. 임용 결정 당시의 회의록입니다. 생명공학 정책이 새로운 분야이므로 독창적 우수성을 판단하기는 어려웠다는 의견이 있음. 심사위원들은 전문성이 충분치 않다고 봤습니다. 그럼에도 14명이 참석했고 8명이 찬성, 임용 결정. 1명이 더 반대했다면 떨어질 뻔했습니다. 네. 이로써 김 교수는 그 어렵다는 서울대 정년보장 정교수가 됐습니다. 참고로요, 부부가 함께 임용된 사례, 서울대 역사상 2번째, 매우 이례적입니다. 네, 그러니까 두 국립대에서 3년을 사이에 두고 전문성에 대한 비슷한 논란이 벌어졌던 거군요. 그렇습니다. 물론 두 학교가요, 위원회를 꾸렸고 네. 심의 의결 절차를 다 거쳤습니다. 그러니까 절차와 요건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당시의 언론 보도를 보면 이해하기 힘든 정황들이 있습니다. 김 교수가 서울대 임용 절차를 시작하기도 전인 2011년 4월 6일자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이미 강의 분야와 계획까지 구체적으로 공표가 됐습니다. 누가 공표했느냐? 서울대 학장입니다. 학장은 심사위원 선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리입니다. 네. 4월 20일자 보도, 역시 채용을 결정했다고 알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 교수는 5월 18일에 후보로 추천이 됐습니다. 그 전에는 진행된 절차가 없었습니다. 심사받고 결정된 게 6월 13일. 따라서 보도대로라면 심사도 시작하기 전에 내정이 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석연치 않은 부분인 건데 네. 여기에 대한 서울대 입장은 뭡니까, 그러면? 2012년에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 다뤄졌습니다. 네. 당시 오연천 서울대 총장은 절차와 법적인 면에서 정당하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답을 했거든요. 네. 안철수 후보 측도 서울대에서 충분히 저렇게 해명을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전문성에는 이렇게 의구심이 제기가 됐는데 절차상의 문제는 없다, 뭐 이렇게 본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죠. 그래서요, 저희가 오늘 김 교수의 연구 실적을 조금 더 찾아봤습니다. 네. KRI, 한국연구업적 통합 시스템입니다. 교수들은 이곳에 자신의 연구 목록을 이렇게 올리거든요. 네. 그런데 교수 평가, 또 여러 이유로 업적 알리는 게 중요합니다. 공개에 적극적인 게 일반적인 상식인데 김 교수는 공개를 차단한 상태였습니다. 어떤 연구를 했는지 파악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울대에도 요청을 했습니다. 끝내 답변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다행히요, 카이스트 홈페이지를 통해서 재직 시절까지의 연구물 상당수를 파악할 수가 있었는데 총 36건 중 생명과학 정책 분야는 5건. 네. 그중에서도요, 카이스트 임용 전까지 2건에 불과했고
서울대 임용대까지 3건이 추가됐습니다. 이건 그동안 전체 연구 개수가 아니라 저희가 오늘까지 이 시간까지 파악할 수 있는 그 개수를 통해서 분석한 점입니다. 네. 비전문가인 저희가 전문성을 평가할 수는 없었습니다. 다만 두 대학의 임용 분야가 생명과학 정책이었습니다. 국립대인 서울대에서 정년 보장 정교수가 됐습니다. 그런데 정작 임용대까지 관련된 연구 실적 적었다는 게 숫자로 확인됐습니다. 네, 그 숫자가 많은 걸 얘기해 주는군요. 팩트체크 오대영 기자였습니다. 예, 비하인드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이성대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자, 키워드 열어볼까요? 오늘은 2개죠? 예, 들었습니다. 네. 첫 번째입니다. 홍준표 한자 때문에 멸사봉공. 그렇습니다. 예. 오늘 5.18 광주 묘역에 처음으로 갔는데 방명록에 멸사봉공 한자를 잘못 썼습니다. 예. 아무튼 오늘 화제의 단어긴 했습니다. 개인적 욕심, 사사로운 것을 버리고 공익을 위해서 힘써 일한다. 멸사봉공. 그 이제 사하고 공하고 이렇게 서로 대구가 되는 건데 그게 죽을 사자가 돼가지고. 그렇습니다. 방금 예. 말씀하신 거 좀 보시면요. 원래 말씀하신 것처럼 사사로울 사자를 써야 되는데 두 번째 보시면 죽을 사자를 썼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죽음을 버리고 공익을 위한다. 좀 뜻이 좀 애매모호하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예. 주변에서 좀 이상하다 지적을 하니까 다시 이렇게 원래대로 사사로울 사자를 써서 바꿨습니다. 예. 그런데 홍 후보는 이게 잘못 쓴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썼다 이렇게 해명을 해서 더 논란이 생겼는데 예.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자, 국립묘지에 계신 분들을 죽음으로써 한 거를 했기 때문에 죽을 사자를 쓴 거다. 저 한자를 써도 뜻이 통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까 보신 것처럼 좀 애매모호한 상황이죠. 자, 만약에 이런 뜻을 쓰고 싶었으면 다른 한자 성어가 있습니다. 견위수명이라는 뜻이 있는데 나라가 위태로울 때 목숨을 바쳐 나라를 구한다. 이런 걸 써야 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건 이성대 기자가 찾아왔습니까? 네, 많이 저런 뜻은 있습니다. 예. 아니요. 흔히 보는 건 아니어서.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일종의 해프닝인데 이게 뭐 그 해프닝으로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일이긴 한데 아무래도 이제 대선 기간이고 또 후보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화제가 되긴 된 모양입니다. 그렇습니다. 당장 그 경쟁하는 바른정당에서 비판을 했는데요. 예. 이기재 대변인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솔직하게 착각했으면 착각했다고 얘기하면 될 것 같은데 허풍을 떨었다. 거짓말이 더 나쁘다. 저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예. 참고로 홍준표 후보 한자 사자성어를 좀 즐겼습니다. 지난주 현충원 방문했을 때도 이순신 장군의 유명한 말이죠. 필사즉생 저렇게 예. 썼는데 참고로 이것도 틀렸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자, 세 번째 저 즉자가 아니라 지금 자유한국당 오른쪽에 보시면 그러네요. 자유한국당에 걸려있는 저 즉자를 써야 된다. 자유한국당에 걸려있는 거를 지금 틀리게 쓴 겁니다. 예. 자, 아무튼 조심해서 써야 되겠습니다. 다음 키워드는요?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안철수 조폭 때문에 오늘 하루 또 엄청난 화제가 됐던 단어인데요. 아까도 잠깐 토론 중에 나오긴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난달 24일이었죠.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전주에서 청년들과 행사를 했는데 그 행사에서 사진을 같이 찍은 사람들이 그 전주 지역의 유명한 조폭, 뭐 55로 시작하는 조폭이 있는데 예. 그 행사 그 단원들이 아니느냐 이런 논란들이 일었습니다.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이런 전북 경선에 이런 조폭들을 동원한 게 아니냐 이런 공세를 펴고 있습니다. 예. 아무튼 뭐 하루 종일 논란이 됐는데 진짜로 조폭이냐? 그럼 뭡니까? 그래서 쭉 취재를 했는데 일단 한 언론에서는 저 6명, 맨 왼쪽에 있는 거는 의원이고요. 6명 중에 4명이 지금 경찰의 관리를 받고 있는 조폭이 맞다라고 보도를 했는데 예. 저희 취재 결과는 경찰에서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예. 따라서 확인이 안 되는 상황이고요. 다만 보시는 것처럼 저 왼쪽에 있던 지역구 김광수 의원은 저희와 통화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사진 속에 6명 중에 제이씨 행사에 참여했던 회원은 2명이고 4명은 그들의 친구인데 그 4명 중에 2명이 과거에 놀았던 애들이다. 좀 의심할 수 있는 정황은 있다는 걸 인정을 했습니다. 예. 표현이 놀았던 애들 이렇게 나오는군요. 근데 안 후보라든가 아니면 당에서는 공식 입장이 나왔습니까? 그래서? 그렇습니다. 일단 국민의당 측에서는 저 행사를 주최한 측도 몰랐고 당에서도 몰랐고 또 행사와는 무관하다 이런 입장을 냈는데 공식적으로 이렇게 밝혔습니다. 국민의당에서는 그 행사의 포럼 사무총장의 제이씨 지인 중에 한 명이 사진 속에 있는 인물들과 같이 참석했는데 예. 제이씨 지인 한 명 말고는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저렇게 주장을 했고요. 또 안철수 후보도 이에 대해서 야 내가 조폭하고 관련이 있을 리가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넘어갔습니다. 예, 그럼 이제 정리하자면 당이나 행사 주최 측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 안철수 후보 역시 뭐 같이 사진 찍은 사람들을 행사 참석자 정도로 알았지 이게 뭐 조폭인지 알고 찍은 건 아니지 않느냐 이런 얘기겠죠. 그렇습니다. 국민의당의 김경록 대변인은 뭐 정치인들이 누가 누구를 만나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수많은 이 만나고 다닌다. 그게 누구든지 간에 문제가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주장을 했는데 예. 자, 그런 식이면 지난해 연말이었죠. 반기문 총장이 화제가 될 때 그 종교단체 신천지에 관련된 고위 관계자와 만나서 나란히 찍은 사진이 공개돼서 논란이 됐었죠. 예. 당시 반 총장 측에서도 누군지도 모르고 어느 사람인지도 모르고 사진을 찍었을 뿐이다. 뭐 이렇게 해명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성대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내일 서울이 23도까지 올라 올 들어 가장 따뜻하겠고 아침에는 안개가 짙겠습니다. 예, 오늘도 뉴스 끝난 다음에 바로 소셜 라이브, 페이스북 라이브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사회부 팀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Butterflies danced on invisible strings, showing wings they borrowed from a rainbow, while a blackbird on high sang a praise to the sky, while a light aeroplane sprayed the fields with a silver